자, 중세 미술을 이제 보죠. 종교에 지배된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이 중세 미술도 교회 건축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개성적인 상상과 창조 의욕의 표현인 해야나 조각도 독자적인 세계를 갖지 못하고 건축 장식이 교회 건축 장식 또한 부속물에 머물렀다. 그래서 세계를 갖지 못하고 교회 건축 장식이나 또는 부속물에 머물렀다. 자, 모든 예술적 활동이 오직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세의 어떤 중세가 개성의 시대라고는 집단의 시대였기 때문에 중세 예술가들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미술 작품이라든지 건축 양식을 건축 건축 설계자를 알 수가 없어. 중세 건축은 대체 10세기에 설립된 로마네스크 양식하고 12세기 때 고딕 양식으로 구분된다.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중세 초기의 문화와 노마적 요소가 간직한 채 이질적 요소가 잡다스럽게 혼합된 문화 형성 기계 산물이다. 평면도는 로마의 장반형 바실리카시로부터 라틴 십자가를 바뀌었고, 청정은 돌로 된 교차 공룡으로 무거운 청정을 떠받치기 위해서 두껍고 튼튼한 벽이 필요했고, 창문을 클 수 없었다. 그리고 내부의 열주는 둥근 아치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교차각 공룡이나 창문의 상부도 원형이었다. 이 원형 아치는 로마네스크 양식 특색이며 건물 전체가 무겁고 내부는 어둡고 침침한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탈리아에 시작되어 유럽 다른 지역으로 번졌고, 알프스 북쪽에는 고딕 양식이 발전한 후에도 이탈리아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정통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바실리카 양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성됐고, 되게 11세기 때까지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이 이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잠깐 로마네스크 양식에 관련된 건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안이 상당히 어두컴컴해요. 창문이 별로 안 뚫려 있지 않아서 그런데, 왜냐면 벽이 두껍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안이 어두컴컴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언급했던 교차 공룡이라는 게 있죠. 이게 교차 공룡이야. 네. 원통형 공룡 같은 건데, 이런 교차 공룡이나 원통형 공룡의 특징은 뭐냐면 아치형이죠. 그래서 상당히 야치형이 건축에서 볼 때 되게 안정적인 구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건 이제 지붕의 이제 무게, 이 건물의 무게를 잘 뒷받침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 공룡이나 이런 원통형 공룡을 통해서 위에 하중을 많이 받는 것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벽이 두꺼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창문을 뚫을 수가 없어. 잘. 그래서 건물 전체가 무겁고 내부가 어둡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기독교 포교에 상당히 또 이용을 했다고 하죠. 공포심을 조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겁을 줘 갖고 기독교를 수용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 자체와 뭐냐면 성당의 공간 자체가 기독교의 어떤 포교 방식하고 또 의도하지 않지만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건축학을 전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고딕 양식이죠. 자, 이 고딕 양식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 노마르크 양식이 민족 이동의 혼란을 안전히 탈피하지 못한 가도기 양식인데 말해서 12세기 때 요그 시기를 정확히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앞에서 얘기한 이제 미네칭거나 이런 서정시들이 등장한 그 무렵이에요. 자, 12세기 때 북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 전파된 고딕 양식은 중세 독자적인 기독교 양식의 대표적인 양식을 대표하는 기독교 예술을 대표하는 교회 건축이었다. 그것은 봉건 사회에 안정되고 교회의 세계 지배가 확립된 중세 성계 예술적 표현이며, 도시의 발달과 시민 계층의 경제력과 자부심을 박용하였다. 그래서 봉건 사회가 안정되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되니까 그 당시 이제 부유자 세대의 경제력이 향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경제력을 을 바탕으로 만든 게 교회 건축물이야. 그 당시에는 교회에 이제 자기 재산을 기부해 가지고 건축물을 만드는 게, 성당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만든 게 고딕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딕 양식은 여기 뭐 되게 어렵게 이제 설명돼 있는데 일단 뭐 교과서 쪽은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먼저 보면 고딕 양식은 이제 11세기부터 해서 15세기까지 있었던 중세 독자적인 건축 양식이야. 그 앞에 로마네스크 양식 같은 게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독자적인 건축 양식이다. 그리고 중세의 어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고딕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부정적이죠. 뭐 고트족의 양식 해가지고 좀 후대 사람들이 깎아내기 위해서 이제 쓴 말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상당히 뛰어난 양식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고트족 양식이라 하지만 실제 고트족 양식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미술가들이 깎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쓴 말인데 특징을 보면 천탑.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높은 탑이 있죠. 이는 천탑. 그래서 이 천탑을 통해서 신앙심을 상징해. 야, 하나님과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신의 세계를 지향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징이 뭐냐면 벽 두께가 얇아요. 벽 두께가 되게 얇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낼 수 있죠. 창문을. 그래서 창문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화려하고 그리고 밝은 느낌이 있어. 햇빛이 막 들어오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창문을 낼 때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금처럼 큰 통유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되게 보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유리를 붙여가지고 창문을 만들었거든요. 유리창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인드 글래스라는 기법을 사용했어요. 여기에 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뭐냐면 그 성자상이니 성모상이니 예수님 활동들을 그렸어. 이게 창문을 통해서 스테인드 글래스 통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빛이 들어오면 그 밑바닥에 이런 것들이 어, 새기시겠죠. 이게 비치겠죠. 이런 그 창문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문맹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해서 비춰진 그 밑바닥에 있는 내용들 보고 그림자를 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나름대로 성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고딕 양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고딕 건축은 로마네스크에 비해서 건물의 높이가 훨씬 높아졌고 수직으로 솟아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쭉 있는데 저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건축 양식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뾰족한 천탑이 많은데 이 천탑도 나는 의미가 이제 앞에 얘기했죠. 네, 높이 만들어진 창문은 생유리와 그림, 스테인드 글래스가 장식되어 있고 건물의 정문과 입구 근처는 종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취재한 수많은 조각으로 장식되었다. 그래서 십자형 터전 위에 하늘 높이 쏟아 있는 천탑은 유한한 지상세계와 영원한 시계세계를 동경하는 중세인의 열렬한 신앙과 종교적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의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중세인의 열렬한 신앙과 종교적 갈망을 표현하고 있고 높게 만들어진 창문과 색 유리는 교회 내부를 신비롭게 물들이고 모든 선이 모두 수직으로 높이 정상으로 향하는 올라가는 모습은 모든 지상의 노력이 신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중세사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의미.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건축물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노트르담, 사우트로, 렌스, 아미앙,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과 솔즈베리, 독일의 켈른 대성당인데 이런 것들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대성당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성당에 어떤 성당들이 있나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성당이 생드니 성당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12세기 때 최초의 고딕 양식이 생드니 성당이야. 예. 그래서 이 생드니 성당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중세 문화 부분을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읽어볼게요. 건축 양식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170페이지 펴보세요. 170페이지. 자, 로마 제국 말기에 평범한 나무 청장에 직사각형 형태로 지어진 바실카 양식이
여전히 이탈리아 등지의 지배적이었고 라벤나나 베네치아처럼 동로마 제국과 가까운 지역들에 일찍이 비잔틴 양식이 도입되었다. 자, 교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샤르마노 아가 아엔에 지은 아담한 팔각형 건축 성당이 천년전까지 서유럽에 새로 지어진 교회 중에 가장 큰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때 전후에 자 여기 노말레스크 양식이 등장한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배경 보면 바이킹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많은 교회를 재건하는 대규모 건축 산업이 시작되었을 때 아치형 또는 구조형 천장을 엎은 노말레스크 양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자, 이 육중한 돌 천장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벽은 두꺼워졌고 창문도 아주 좁고 적게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마레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의 외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요새처럼 견고해 보였고 하나님의 그 정당에 걸맞지 않게 내부로 들어가면 다소 어두운 것이 흠이었다. 자, 이런 단점을 극복한 것이 12세기 중엽에 프랑스 북부에서 나타난 고딕 양식이었다. 그것은 뾰족한 아치와 대각선상의 두 기둥을 눈골로 연결해 성전의 하중을 줄이고 건물 외벽에 마치 배의 노처럼 뻗어나온 부벽으로 벽의 하중을 지탱하는 등 혁신적인 건축 양식을 도입했다. 자, 이렇게 새롭게 고안된 건축 기법은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벽과 기둥을 좀 더 얇게 세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창문도 훨씬 더 넓고 많이 내어 실내의 환한 빛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웅장한 실내에 성서나 성인 이야기를 수놓은 사방의 생유리창을 쓰고 이른바 무식하고 가난한 이들의 성서를 통해서 들어온 색색의 빛과는 실내에 장식하는 수많은 견고한 조각상들과 함께 화려하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역시 화려하게 장식된 정면 현관 위로 우뚝 솟은 청탁들은 마치 도시의 자존심과 아울러 천국에 향해 이제 신자들의 영혼을 담은 듯 했다. 도시의 부와 신앙심을 상징하는 고딕 성당들은 야만스러운 게르만족 스타일로 하는 경멸의 뜻을 갖다 붙인 고딕이라는 명칭에 무색하게 중세의 암흑시대이기는커녕 찬연한 빛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였음을 여신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이제 보시고요. 건축 양식은 요거 보시면 되겠네. 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갖고 하중을 약화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 뼈가 여기 그 두께 그러니까 벽의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창문을 많이 낼 수 있다. 예, 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중세 건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장원제도 붕괴와 도시의 변화를 이제 보죠. 자, 설계 244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앞부분에 이제 전문 내용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봉건사의 붕괴 과정은 예전에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사회경제사 측면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나온 건 없어요. 최근에 중세에서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사 위주로 내더라고요. 채점하기 편하게. 예.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사 관련된 내용도 이제 내면 봉건사가 어떻게 붕괴했냐 그러면 이게 뭐 단답형을 쓸 수 없잖아요. 예, 서술형으로. 그래서 이제 한두 줄 서술형을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 부분이 요즘에는 많이 빠져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예. 자, 11세기에 이루어진 중세사회 전반적인 안정을 배경으로 중세 유럽은 밖으로 23세기의 반격과 팽창을 시도했고 많은 봉건적인 농촌 경제와 길드적인 도시 경제가 발전되며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12, 13세기 때 기독교적이고 봉건적인 중세 문화의 꽃이 만발가 됐다. 그러나 14세기부터 15세기 거쳐서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는 봉건사회는 붕괴 내지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이 13세기 때 성장을 계속했던 봉건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심각한 기근, 가공할 흑사병, 장기간에 거친 대전쟁, 농민 반란이 발생하여 영주제 위기가 당면하여 장원제도가 붕괴하게 되었다. 자, 도시에서도 부유한 상인과 금융가들이 폐쇄한 도시기지로 변함으로써 도시 하층민 내지 노동자 폭동과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길드적인 도시경제 틀이 흔들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장원제가 무너진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장원제. 그러면 이제 그 중세의 한 틀이었던 장원제가 붕괴할 때 또 중세 한 튼 주종제가 또 붕괴되기 시작해요. 이게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가능했던 건데 여기가 그 주종제 관계 붕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반적 봉건제가 붕괴되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정치면에서 보면 공통을 매개로 한 주종관계를 깨지고 왕권을 중시한 한 집권적 통일국가가 형성을 촉진하면서 백년 전쟁이나 장미전쟁 같은 큰 전쟁의 진통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그리고 교황의 권위도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13세기 절정에 달했던 교황권도 14세기 교회의 대분열 등을 쇠퇴했고 카톨릭 교리를 도전하는 이단설이 나오고 종교개혁의 선구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자, 이런 봉건사의 붕괴는 당시 유행했던 해골의 춤. 이거는 이제 14세기 때 이제 팩스트가 돌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 인구가 거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3분의 1을 이제 죽을 때 그때 이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적인 이제 그림이죠. 해골의 춤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데 해골의 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객관식 기출문제. 그러나 이러한 붕괴 과정 속에서 새로운 힘이 또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봉건세 붕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장원제도의 붕괴 내용이 있죠. 1절. 요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많았어요. 장원제도가 어떻게 붕괴되기 시작했는가. 여기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뭐 인과관계의 내용이 쭉 많기 때문에 배경이 어떻고 저쩌고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그래.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좀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걸 좀 약간 밑그림을 그려야지 요걸 세부적으로 물어볼 경우에 답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도표를 보고 좀 약간 얘기를 할게요. 예, 장원제도 붕괴된 도표를 제가 보고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어 강독을 하겠습니다. 잠깐요. 자, 여기 304페이지 있는데 이게 심화 규제거든요. 예.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했는데 글씨가 엉망이야. 이거 예전에 그려놓은 건데 이걸 다시 아이패드로 해 갖고 좀 정리를 다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요 도표를 보고 좀 볼게요. 자, 보통 여기 장원제 형성과 인제 뭐냐면 해체 과정을 세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 기는 이제 고정 장원기요. 고정 장기. 그다음에 2 기는 순수 장원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장원제 해체 시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고정 장원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역지대를 바탕으로 인제 형성된 시기죠. 순수 장원제는 인제 노역지대가 아니라 화폐지대나 그다음에 이런 생산물 지대로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은 제가 인제 서계를 기준으로 했어요. 서계나 보통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했는데 서양서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또 요번에 서강자 읽어보면 좀 내용이 약간 틀린 게 있어. 그러니까 서계 관점하고. 근데 우리는 인제 서계 관점을 기준으로 해 갖고 보고 나중에 서양서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가 좀 볼게요. 특히 서양서 관점이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도하고 좀 틀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인제 서강자 읽으면서 좀 보기도 하죠. 자, 일단 이 고전 장원기가 형성했던 시기는 9 세기 때부터 해 갖고 이 9 세기 때 앞에 인제 뭐 이슬람의 민족이 이슬람이나 이제 마자르족이라든지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건 사회가 인제 고전 장원제가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여기 11 세기 때 이제 민족 이동이 다 끝날 무렵에 완성이 돼요, 고전 장원제가. 그리고 나서 인제 순수 장원제로 인제 넘어가는데 순수 장원제도 인제 두 단계로 나누죠. 생산물 지대와 화폐 지대로 나눠. 화폐 지대. 그래서 처음에 생산을 받다가 화폐를 인제 지대를 받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요것도 인제 어 사회 경제적 맥락이 같이 들어가 있죠. 자, 일단은 인구가 증가되죠. 이게 11 세기 때 이제 사회가 안정되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업 생산력 발전과
토지 기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농업 생산 발전에는 밖에 달린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거나 산포제가 일반화되거나 마적을 사용하거나 말을 이용해 갖고 쟁기를 끌게 하죠. 철제 농기구 보급, 시비법 향상이 있었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니까 이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요. 그러면서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하고 원거리 무역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 돈 맛을 본 그 장원 영주들이 직영지에서 노역을 받느니 그냥 차라리 이 직영지를 뭐냐면 나눠줘서 농민에게 나눠줘서 농민들에게 지대를 받는 게 낫다. 그때 지대를 받는 게 생산물 지대, 화폐 지대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직영지가 점점 소멸되고 부용노동, 그러니까 제 앞에서 이 노역지대 형태로 해서 2, 3일 동안 이제 노동하는 그 무용노동이 없어지게 돼. 그러면서 농민 모유지가 이제 증대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농노들이 해방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이에요. 여기 당시는 그 영주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직영지 소멸에 관련돼서 이제 서양사 강이나 강자는 약간 이제 그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에서는 영국과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직영지가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양사 강자는 직영지 소멸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 직영지 확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교과서나 서계 관점하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지만 교과서나 서계 기준을 볼 땐 직영지가 전반적으로 소멸되고 있었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생산물 지대에서 이제 급납화, 화폐 지대 넘어가죠. 이게 14세기에서 이제 15세기 때 일반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화폐 지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서양사 강의 기준으로 볼 때 13세기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폐 지대가 등장하는데, 화폐 지대가 등장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때는 지대뿐만 아니라 화폐 지대 외에도 그 부역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경제 외적으로 이제 그 농노들 했던 부역도 있잖아요. 이런 부역들도 화폐 지대도 이제 화폐로 받게 돼요. 일종의 급납화 현상이 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뭐 중국산, 한국산 때 지세도 급납화되면서 다른 이제 공납이나 이런 것도 군역도 이제 화폐도 받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역 노동이 이제 확대돼서 부역 노동이 급납화되나요? 경제 외적인 관계도 확산이 됐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영국은 완벽하게 이렇게 확산이 돼갖고 이제 없어지는데 부역 노동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다가 도중에 봉건적 반동이 좀 일어나가지고 부역 노동, 그러니까 경제 외적으로 관련된 부역 노동은 뒤에 이제 생산물 지대라든지 형태로 남게 되거든요.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인구가 증가되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토지 기간을 해갖고 이제 쭉 있었는데 이게 정근대 시대 한계가 드나? 왜냐면 인구 증가도 생산력 발전과 토지 기간을 했지만 점점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막 투입을 하고 할 때 근본적인 기술 개발이 없이 노동력만 투입하잖아요. 노동력과 자본만 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생산력의 한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때 일어나냐면 13세기 후반부터 해서 14세기 이렇게 중반 때 전까지 요 기간 동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런 한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요. 맨델스 법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이때 아무리 이제 뭐 생산력이 늘어나도 생산력이라는 건 산술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 증가로 더 빠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보면 토지 기간의 한계가 이제 돼서 지역이 고갈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술 혁신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가가 그 뭐냐면 상승이 되죠. 곡물가가. 그래서 이제 인구 늘어나는데 뭐냐면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잖아. 물가도 상승하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또 하락을 해요. 왜냐하면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서 그 당시 화폐 지대를 납부했던 농민들 부담이 감소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또 요 뭐냐면 그 14세기 위기의 맹화 시기 때, 그러니까 14세기 위기는 이제 그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14세기 중반 때 14세기 위기라고 하고 이걸 그 징조가 보인다 해서 맹화 시기라고 했거든요. 요 14세기 맹화 시기 요 단계에서 뭐냐면 봉건제 해체의 이제 기미가 보이는 거야. 장원 그 순수 자본주의 해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서 농민 부담을 감소시켜서 이런 자원을 해체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여기 이제 인구 증가에 비해서 그 생산량 증가가 둔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제 뭐냐면 농산물이 적을 수밖에 없죠. 먹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전반적으로. 그래서 집단 면역력이 약해진 틈에 이용해 갖고 뭐가 유행되면 패스트가 유행된 거야. 예. 자,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이게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트가 유행되니까 확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패스트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병이 유행되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가 많이 침체됐잖아. 이건 똑같은 현상들이 이제 유럽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침체되고 그 농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이제 부족되다 보니까 농노동의 질 향상이 일어나죠. 농노 해방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그다음 곡물가도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에요. 잘못된 거요. 곡물가도 하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농노도의 지위 상승에서 이제 농노 해방이 이제 확대되니까 일부 세력들, 물론 일부 세력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농민들 풀어주고 이제 어떤 흐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일부 애들은 시대적 흐름을 잘 모르고 예전에 봉건적 반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직영지를 다시 만들어 갖고 거기에 부용노동 시키는 방식으로 왜냐면 노동비가 너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농민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됐죠. 근데 이 농민 전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봉건 영주들이 깨달은 거야. 이제 시대적 흐름이 달라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농노들을 해방하는 이런 흐름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기 때 이제 뭐냐면 또 농노제 해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요기 때도 농노제 해체가 좀 보이고 요기 때도 농노제 해체 보이고 여기도 그 장원제 해체, 여기 장원제, 여기 장원제, 여기서 각각의 장원제 해체 국면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직영지가 소멸되고 농민 보유지가 확대되면서 장원제가 조금씩 해체돼 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서 농민 부담이 감소되면서 나오는데 장원제 해체 부분이 보이고 여기는 인구 감소해서 이제 농노제 해방함으로써 결국에는 뭐냐면 또 장원제가 완전히 해체되고 그래서 이 14세기 위기 부분 패스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뭐냐면 서유럽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지역에서는 완전히 이제 해체돼 가고 15세기 넘어가면 유럽에 이제 장원제가 남아있지 않아. 농도난 세월 계급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중세적 장원제나 농도난 것이 15, 16세기 들어가면 없어지게 돼요. 서유럽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그 뭐냐면 독일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장원제 강화되죠. 물론 예전에도 장원제가 있었고 봉건제도 있었지만 봉건제 그러니까 주종제도는 예전에 성립됐죠. 근데 장원제 동유럽에서 이제 독일적인 장원제는 약한 하면 있었어. 근데 오히려 자유농민들이 이제 뭐냐 와갖고 농사를 냈는 자연인들이 농사짓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오히려 장원제가 해체된 그 시기에 서유럽에 해체된 시기에 오히려 이 시기 동유럽은 거꾸로 장원제가 더 강화되죠. 확대되고 이걸 이제 재판농노제라고 하죠. 자, 하여튼 요 기준은 서유럽을 기준으로 한 거야. 서유럽,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서양사 강자는 요게 이 가정이 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통상적인 내용들과 좀 다른 관점에서 서술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 고전 장원기 형성, 그다음에 순수 장원기, 그다음에 장원 해체기 이렇게 해갖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서기에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를 위축해 갖고 있는데 저희가 서양사 강의 읽어보시면 여기 구체적 내용이 되게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장원제 형성과 해체 과정을 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서양사 강의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그래서 서양사 강의가 이 부분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세기 이래 성장과 팽창을 거듭했던 중세 경제는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체 형성을 보였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반까지. 그래서 이 앞에 도표에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이 시기를 뭐냐면 14세기 위기의 맹화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서양사 강자에서는 숨고르기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14세기 중반부터
패스트가 널리 확산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14세기 위기가 본격화되죠. 여기.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 전조 단계, 그러니까 맹아, 그 기미가 보였다는 거예요. 자, 14세기 접어들면서 정체 현상이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늘어났던 원거리 그 팽창이 멈춰버리고, 그래서 동구 독일에 대한 식민운동도 기진맥진한 양으로 중단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계 생산의 체감의 법칙이 투입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인구를 그 생산량이 감당할 수 없어, 농업 생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갭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게 되는 거죠. 명령력이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즉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국경선에서 정지됐고, 기간 사업이 보헤미아와 폴란드, 헝가리 쪽에는 더 이상 진출이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드 지방에 모직물이 쇠퇴되기 시작했고, 금융계를 지배했던 이탈리아 대은행들이 파산하고, 샹파뉴 전기시가 몰락되었다. 자, 이런 경제적 위축 내지 정치 현상을 더불어 11세기는 인구 증가도 정지되고 오히려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요도 정체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인구 증가도 이제 뭐냐면 정지되고 감소 현상이 보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볼 때는 앞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있지만 인구에 비해서 농업 생산은 점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정체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없을 정도의 농업 생산이 더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갭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인구 증가 여기에서 이제 정체됐지만, 그렇지만 그의 정체된 만큼, 여기 정체된 만큼 그 농업 생산이 뭐냐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쪽이 더 인구 증가가 더 크고, 상대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농업 생산이 적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이런 경제 발전의 정체와 위축, 그리고 인구 감소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은 유의한 이제 그 개간지와 고갈이었다. 즉 11세기부터 인구 증가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게 됐으나 새로운 개척과 갈관으로 이런 압박을 소화할 수 없었다. 13세기 말에 이어 가장 좋은 땅은 그 대부분이 개간되어 농민들이 정착됐고, 변두리 메마른 토지의 개간은 이에 투입된 노동력만큼의 대가를 산출하지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14세기 초부터 장기간의 기후변화에 시작되어 겨울이 더욱 추워지고 습기가 많았다. 그 결과 스칸다비아 반도에 곡물 생산이 가능한 토지가 줄어들고, 영국에선 포도 재배가 불가능해지고 홍작이 빈번하게 일어나겠다. 특히 14세기 초에 대홍작으로 인해 심한 기근호, 상한고기까지 먹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격심해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정체 현상들이 등장했다. 그게 14세기에. 그래서 한계 생산의 체계 법칙이 일어나서 이런 이제 뭐냐면 그 형상들이 일어났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요거는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뭐냐면 좀 침체됐다는 거지, 상품화폐 경제 발전은 계속 좀 있었던 거야.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거기 경기 변동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인구의 어떤 정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렇죠. 인구의 정체 상태여도 그 아직까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볼 때 그에 대한 농업 생산의 그 뭐냐면 그 변화는 미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화폐 가치 하락을 했다. 예.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또 농민 부담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 장원 제도의 이제 붕괴를 볼게요. 자, 이 중세 장원제 붕괴는 서유럽, 그때 서유럽의 기준은 엘베각 이서 지역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제 각국마다 좀 차이는 있죠. 예. 자, 중세 사회 경제적 기반은 장원제였고, 장원제의 핵심은 영주 직영지의 경영을 위해서 부자연한 농노가 농노를 제공하는 구역, 즉 노동지대였다. 그래서 이 노동지대를 바탕으로 한 장원제도를 고전 장원제라고 하죠. 그러면 장원제도 붕괴는 기본적으로 부역지의 소멸, 그다음에 직영지의 소멸 또는 그 경영의 변화, 농노 해방, 농노제의 소멸을 뜻한다.
그래서 요 과정은 이제 뭐냐면 뭐와 그 고존 장원제에서 이제 순수 장원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화폐납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랬죠. 부역 대신에 일정한 금액을 화폐지대로 이 바치는 이른바 금납화 현상이 빠를 경우 12세기 나타났고 13세기 일시 중단됐다가 14세기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자, 이렇게 부역의 금납화를 변하는 경우 농노의 노동력으로 경영했던 영주 직영지의 경영은 그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그 하나가 방식이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직영지 형식이야. 직영지에서 농업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경우에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싼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영지 방식에서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하는 방식이 맞지가 않죠. 예. 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약간 번거로운 고용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는 급납화와 더불어 그 직영지를 일정한 지대 납부와 기한부 분할 임대하는 걸 보통이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직영지를 농민 보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 보유지부터 뭐냐면 뭘 받았냐? 생산물 지대 더 발전돼서 화폐 지대를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영주도 원했고 왜냐면 생산물이나 화폐를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서강자에서는 이 직영지 경험을 상당히 강조해. 예. 여기를 되게 강조해요. 자, 그래서 기한도 길고 짧은 여러 경우가 있었으나 표준적인 경우는 보통 9년이 보통이다. 9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고 뭐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정기 소작제라고 한다.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부역이 소멸되고 직영지가 임대지로 되어되자 구태여 농민들이 부자연 신분을 업무를 필요 없었다. 그래 영주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농민들의 요구에 압력에 못 이겨 농민들을 부자연 농民신분에서 해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요 시기 때 되게 화폐지대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요 과정을 거쳐서 페스트가 유행되면서 이제 서열이 확대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보이다가 여기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봉건적 생산 양식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주의 붕괴는 지역과 나라에 따라서 시기와 구체적 경위가 다르고 그 결과 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순수했던 영국인데 영국은 이미 14세기, 15세기 때 모든 것이 급납화가 됐어. 그러니까 지대의 급납화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지대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죠. 그 여러 가지 잡일들, 자벽들을 동원하는 이런 것도 급납화가 됐어. 예. 그래서 전반적인 화폐 가치 하락으로 그 영국 농민들이 상당수 농노심으로부터 해방됐을 뿐 아니라 봉건적 공락으로부터 실제로 벗어나게 됐다. 화폐 가치 하락은 요거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인구는 비록 전체됐지만 그래도 조금씩 증가된 데 반해서 생산량은 계속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고 화폐까지 하락으로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급납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농민 부담이 감소되죠. 예.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근데 영국과 달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이제 농노 해방이 어느 정도 순조돼 갖고 대다수 농민이 자율신문 됐어요. 근데 이 급납화 부분은 잘 안 됐어. 그 급납화가 이제 보면 앞에서 이제 지대 급납화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자벽의 그 급납화도 필요한데 이때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봉건적 농민들에게 이제 구했던 자벽의 급납화가 잘 안 됐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봉건적 반동 후 생산물 지대가 고정되어 프랑스 농민은 봉건적 공납을 실제로 계속 부담했다. 이 생산물 지대라는 것이 그 뭐냐면 봉건적 잔재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프랑스 농민은 이미 14세기, 15세기 때부터 이제 거의 자유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생산물 지대라는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이들이 비록 자유인이지만 자기 선조가 예전에 농노였잖아.
농촌 때 이때 이제 농노들이 가가지고 주인집에서 일을 해주고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지대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이 자유인인 그 농민들이 예전에 상관들, 그 귀족들에게 생산물 지대를 꼬박꼬박 내야 돼. 생산물 지대에 여러 가지 그 본거적 지대를 꼬박꼬박 내야 돼요. 예. 근데 이런 생산물 지대가 이제 일종의 나중에 판매 대상이 돼, 매매 대상이. 그래서 나중에 이 생산물 지대 징수권을 부유자들이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국민의회 때 이런 본건적 유산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생산물 지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너네들 돈 주고 사라. 그래서 본건적 유산 폐지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미 14, 15세기 때 이 농노가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예전에 이제 생산물 지대가 남았기 때문에 본건적 유산이 남았기 때문에 프랑스 농민들은 예전의 주인들에게 그대로 또 이런 돈을 갖다 바쳐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 대조적으로 이뤘던 것이 엘베강 동쪽, 그러니까 즉 독일 동부 독일이다. 동부 독일이다. 그래서 동부 독일은 그 12세기 때 이래 대대적인 신민운동을 개척한 곳으로 새로 건설된 농촌의 농민들이 자유롭고 부담도 가벼운 편이다. 그래서 16세기 때 근데 오히려 이게 16세기 때 농노제가 더 강화됐죠. 농노 재판이라고 부르는 구츠헤르샤프트라는 그 영주 장군제가 등장했고 그 예속적인 농민의 노동에 입각한 영주적인 대농장 경이 성립하여 농민을 농노하다 보면 예농을 장악됐다. 자, 귀추의 샤프트는 장원제도와 다른 점은 양자가 다 같이 예속적 농민의 노동력을 위해서 운영되지만 당원이 본질적으로 자급자족 목표한데 반해서 귀추의 샤프트는 시장을 목표로 한 곡물 생산하는 대농장 경영이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예.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설명할게요. 이 뒤에 부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장원제도의 이제 붕괴 요인을 볼게요. 예. 자, 장원제 붕괴 요인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됐고 중세 후반기 특히 중세 말기의 사회경제적 내지는 정치적 요인까지 관련된 전체적인 역사 소산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이제 얘네들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요거부터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입니다. 자, 장원제 분기를 이제 세 시기로 나눠봤어요. 네, 여기 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봤는데 먼저 순수 장원제 등장 자체가 장원제 붕괴를 뜻할 수 있죠. 그래서 고용노동에 의한 직영지 경우의 비효율적, 그래서 고전장원제에서 순수 장원제 넘어가고 영주들은 직영지 농민의 임대함으로써 그 당시 지대 급납화. 그래서 지대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용노동의 급납화가 이루어지는데 영국은 확실히 됐지만 부용노동의 급납화는 프랑스는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중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급납화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없어지거든요. 이 부용노동의 급납화 자체가. 급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대에 수통합돼서 없어져. 근데 프랑스는 계속 남아서 별도로 뭐 예전에 영주들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급납화 생산물 지대가 남아지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도 이제 보이고요. 그 징조가. 그다음에 장원제 해체, 아까 제 봉건제 위기 맹하죠. 14세기 초반 때도 곡물가 상승으로 해서 농민 부담이 감소됐다는 거. 그리고 흑사병 유행 때는 완전히 이제 봉건제 위기 때죠. 요 시기 때. 요 시기 때가 이제 봉건제 위기인데, 자, 요 시기 때는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되죠. 그래서 전쟁과 흑사병 인구 감소, 농촌과 도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상품 생산 위축, 농노 예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단계도 해체되기 시작하고, 요때 단계는 더 해체되고, 요때 단계는 더 해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수록 해체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2세기 이래 새로운 개간지에 건설한 새로운 농촌과 농촌의 농민은 가옥과 토지에 대한 일정한 지대를 부담할 뿐 영주부터 자의적인 부과가 면제될 뿐 아니라 신분적으로 자유였다. 이러한 자유로운 농촌의 출현이 주변에 이제 영주에 신하는 부자유 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또 근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달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발전은 시장 경제다.
난료 발달하고 증대된 시장 경제와 화폐 경제는 그 주체인 상인과 도시만이 아니라 점차 주변의 농촌까지도 그 영향을 흡수하여 자원재 파괴를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시기와 관련된 거야. 앞에서 여기 순수 자원재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난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원가지 통상을 포함한 상업의 발달은 특히 이 봉건사의 지배계층 영주층의 새로운 생활 수준을 환산시켜 새로운 사치품에 대한 기운을 낳게 하여 수입을 증가시키는 욕망 또한 증대시켰다. 자, 이러한 수입 증가에 대한 영주의 욕구 증대는 결과적으로 장원 농민들의 어떤 대한 부담을 나타나게 됐으며 그런 압박의 가중은 급기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어 농민들이 도시 도망가고 반란에서 저항하게 됐다. 자, 이런 농노의 도망은 그 앞에 이제 14세기 후반에 14세기 15세기 흑사병 이후에 큰 규모의 기근, 대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농촌 항폐는 영주 수입에 격감을 가졌고 이른바 영주제 위기 내지 봉건제 위기를 초래했다. 예. 자, 이러한 그 위기에 당면하여 영주들은 종전에 부분적으로 진행된 부역의 급납파 또는 생산물 지대 전환 그리고 농노 해방 등으로 양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직영지 경영을 소작제나 임금 노동 이용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직영지 경영이 일부 있었다고 했죠. 끝까지 버텨서 했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소작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소작제. 근데 여기에 좀 눈여겨보냐면 이 직영지 경영을 임금 노동 이용으로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는데 이거 앞에 부분인데 이거 14세기 15세기 부분인데 그 전부터 직영지 경영을 임금 노동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게 앞뒤가 안 맞아. 요거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요쪽은 이해가 안 돼. 네, 제 생각에는 앞에 있었던 형상 아니야? 14, 15세기 때 이전에 이미 이제 직영지 일부 지역에서 할 때 임금 노동자를 이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모순점이 있는데 계속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러나 급납화와 직영지 경영의 변화는 이용 가능한 자연노동의 다소 그리고 지불할 임금의 고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노동력이 싸고 보다 더 생산적이며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주는 자진해서 급납화 조치를 취하지만 이와 반면 노동력이 시소하고 값비쌀 경우에 영주는 오히려 부역을 강화하는 걸 도모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엘베강 이성과 이동의 차이에서 일어나죠. 엘베강 이서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농노를 붙잡아 갖고 얻는 비용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뭐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입장 볼 때는 차라리 그냥 그 급납화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냐면 자기 생활하거나 아니면 직영지를 할 경우에는 그 가 가지고 거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갖고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해 갖고 장원제가 해체되는 건데 거꾸로 이 엘베강 동쪽증은 아니죠. 엘베강 동쪽증은 그 당시에는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독일이 인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18, 19세기 때이고 그 당시 독일 지역은 인구가 별로 없었어. 거의 항구지였어. 그런 지역에서 노동력을 고용한다는 거는 단가가 안 맞아. 그러니까 값비싸.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농로로 삼아서 이들을 이제 부려먹는 게 어든 싸게 먹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베강 동쪽의 동유의 경우 토지가 강대하고 공지가 많은 데 비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죠, 상대적으로. 이에 따라 상업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는 오히려 농노제 재판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 북부 동부 독일 지방에서는 이 농노제 재판은 그곳의 도시의 발달이 미숙한 점과 그 독일의 정치 상황이 대영지 소유주인 융커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력도 부족하지만 그 당시 독일 지역이 어 대영주 소유주인 융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도시 경제의 발달이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도시 경제의 영향으로 해 갖고 그 확대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입장 올 때는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예. 자, 얘네들의 도시의 발달이
미숙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북부 독일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됐죠. 한자 독일 도시들.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농촌이었어. 농촌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융커들이 그다음에 이 북부 독일이나 이런 데 인제 발달한 지역으로 인제 밀을 생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노동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비싸죠. 노동 시기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이렇게 영주 그 농로로 인제 예속화시켜서 이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판 영농지에서 이제 생산된 밀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 지역에 있는 이 북부 독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 농노제를 강화시켜 놨고 그리고 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요 북부 독일만 이제 뭐냐면 여기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나머지 농촌도 파급이 안 됐어. 예. 그래서 파급이 안 됐기 때문에 농노제의 그 뭐냐면 자원재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북부 독일 중심으로 먼 지역의 원거지 수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노동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히려 융커가 농노제를 강화하는 형상들이 일어났고 그 이 농노들이 어 농촌에 살다 보니까 도시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 도망을 못 가. 서해도처럼.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제 뭐냐면 농노제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도시 발달 미숙성과 연결되는 게 보시면 되고요. 자, 프랑스의 봉건적 반동의 생산물 지대로서의 고정도 영주권의 강도와 이를 허용한 정치적 사안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인제 이렇게 그 엘베강 동쪽에서는 이렇게 노동력 부족, 도시 발달의 미숙함, 그다음에 융코에 그런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재판 농노제가 오히려 더 강화됐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달리 이런 생산물 지대가 계속 남아서 자연이 됐지만 생산물 지대를 계속 납불려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좀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판 농노제 배경 관련된 내용이니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흑사병 관련된 보죠. 자, 이렇게 인제 흑사병이 14 세기 중엽에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 시기를 보면 요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시기를 이제 봉건제 위기라고 하죠. 14 세기 중엽 때. 그래서 이미 인제 여기까지 인제 봉건제 위기 맹화가 보이고 그 14 세기부터 해서 15 세기 중엽 요 정도 요게 봉건제 위기에 이제 맞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장원제 해체를 더 가속화시키죠. 예. 자, 그래서 인구 증가의 추세가 멈추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여 봉건사의 붕괴가 진조를 봉건사의 붕괴 징조를 뚜렷하게 보인 것은 14 세기 중엽에 발생한 흑사병은 보이게 된 14 세기 중엽에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말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자, 이 페스트의 진앙지는 아시아 방면이었던 것 같으며 흑해양교로부터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제노와 베네치아 및 시칠리아를 전해줬고 1347년에 전 이탈리아 망해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로부터 들어왔다거든요. 그때 몽골족들이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흑해 연안에 베네치아나 뭐 이탈리아 도시들의 어떤 그 시민 도시들이 많았어요. 그 시민 도시들과 싸우게 됐는데 몽골족들이 인제 그 흑사병에 걸린 뭐냐 시체를 거기에 인제 투하시켰죠. 성벽으로 이렇게 날려 보냈어. 그래서 거기에 전염병이 형성이 됐고 결국엔 이 전염병을 인제 그 가진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건너면서 이탈리아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됐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렇게 거치게 되고 그 확산 과정이죠. 그 확산 과정. 자, 그래서 인제 그 두 번째 단계 단락을 볼게요. 수년간 거친 전 유럽의 규모의 흑사병 유행은 문자 그대로 가공할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흑사병의 한을 범한 곳은 없지 않았으나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이 감소하고 이 아비뇽에서 수족관의 추기 경제의 절반이 쓰러졌다. 농촌이나 소읍 중에 병으로 죽거나 병마에 피하여 주민들이 마을 버리고 도망간 결과 폐촌으로 변한 것이 적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감소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인제 뭐냐면 죽였다. 예 이렇게 했는데 자 그중에 인제 뭐 도시도 여러 가지 변화도 일어났지만 특히 이제 농촌에 가장 뚜렷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노동력 감소죠. 그래서 농촌에서 가장 뚜렷한 결과는 격심한 그 노동력 부족과 경작되지 않은 많은 토지, 농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종전의 간습과 장원의 경영 방식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일부 영주는 격심한 노동력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노 해방을 중지하고 구역을 강화하고 시도했으며 왕의 관리들은 임금 수준을 동결하는 억압책을 쓰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와터테일 라인이 뭐 자크리의 난의 배경이 되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나 이러한 그 대응책은 사회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지휘양 설계한 농민들의 방황을 불러일으켰다. 예. 그래서 이제 농민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서강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서강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공건제 해체 관련돼서 서강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8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장원제 붕괴 형상들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양사 개론 내용하고 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약간 다르게 설명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서 보죠. 자, 위기의 징후 이렇게 있는데 위기의 징후는 13세기 말 14세기 초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건적 위기의 맹화 아니요. 봉건적 위기는 14세기 때 일어났잖아요. 그 정조에 보인다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인구가 정체됐고 정체됨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이 끄끄이 올라가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이걸 결과 그 당시 이제 1인당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영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14세기 중반에 페스트가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죠. 예. 요 과정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4세기 들어와 유럽의 위기는 봉착했다. 기근이 빈번했고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 백년 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의 첫 번째 징후는 인구 감소였다. 자, 유럽 인구는 900년경에 최전점을 이룬 뒤에 사회가 안정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여 1300년경에 포화 상태에 이뤘다.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인구가 증가된다는 건 부양한 인구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지만 자, 동시에 노동력을 증가하는 걸 말하기도 한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더 많은 농경지를 견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증가한 인구는 새로운 땅을 개간을 했다. 그래서 11, 13세기 때 이런 인구의 증가는 계속 뭐냐면 14세기 때 정점을 하죠. 물론 14세기 들어가서 초반에 들어가서 이게 증가가 정체되거나 일부 지역은 감소되는 건 있지만 생산력은 그에 따라서 뭐냐면 미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농업 생산력 발전이라든지 개간 방식이 이제 상향이 되겠죠.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 내용이 있는데 쭉 읽어볼게요. 자, 옛말에 제일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즉 개간한다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 개간된 토지는 기존의 토지보다 청박했으며 생산성이 낮았다. 게다가 이런 개간은 방목지부터 이루어졌으며 가축의 수가 줄어들어 생산성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방목지를 개간하는 거야. 방목지를 개간하면 당연히 가축의 수가 줄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가축들은 필요할 때는 좀 식량이 되지만 또 이걸 이용해 갖고 이제 뭐는 거름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건 똥과 이런 그 번을 이용해서 똥 오줌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감축은 또 생산성 하락, 지역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요.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때 경작지는 확대되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곧바로 감소하지 않았다. 생산성의 하락이 경향이 지속되면서 인구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즉 한 사람이 그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먹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질병에 취약해지고 가입 능력이 저하되고 결국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두며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여기죠. 여기 정체가 되면서 조금씩 감소되기 시작했는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냐면 농업 생산을 그걸 뒷받침할 그 생산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는 힘들었다 그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까지 읽었어? 예. 그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가져왔고 노동력 부족해지면 사람들이 경제를 포기하게 된다. 약간의 경제력을 포기하면서 곧바로 생산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런 감소 역시
무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학자의 축소되면 방목지가 늘어나서 가축의 숫자가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축소는 천박한 토지에서 더 이뤄지므로 점차 비옥한 토지만 경쟁활용되고 이에 따라 생산 상승도 이룬다. 그러니까 주기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결국 인구가 많은 적은 상태가 되면 비옥한 토지는 많은 가축을 이용하에 번작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영양 상태가 호전 후 인구가 감소가 멈추고 반대로 증가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이런 농업 생산 중세 농업의 장기 집권 운동을 이른바 거대한 숨속기 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거대한 숨속기 운동에 대한 가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유럽의 그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자 여기 11세기부터 해서 14세기까지 이렇게 정점에 올 때가 A국면, 이게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여기가 이제 A국면이야. A국면. 게다가 여기에 정체가 되면 조금씩 감소하는 시기 있죠. 그래서 이게 딱 14세기 중반에 확 감소했잖아요. 여기가 B국면이야. 예. 노란색을 표시한 것이 A국면이고요. 14세기 맹하가 보이는 그 14세기 초반부터 해서 14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부터 해서 여기가 가속화되는 여기까지 15세기까지 쭉 여기가 B국면이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기고 여기고 여기가 여기가죠. 여기죠. 여기 내려가는 구멍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런 곡선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보통 맨델스의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증가되죠.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서 맨델스 법칙이 깨진 게 산업혁명이죠.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그 기술력 통해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때고 요때는 요게 이제 적용됐고 요 시기를 또 이렇게 보면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요. A 국면. 특히 인구가 증가하는 팽창 국면에서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곡물 수요가 증가되고 그래서 곡물의 상승하는 방면에 비농업산물 가격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해 경제적 비용이 감소된다. 그래서 영주로서는 직영지 운영 비용이 감소하면서 경작 제약들로 인해서 총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총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한마디로 그 뭐냐면 영주의 수익이 증가된다. 여기에서 이제 영주의 수익이 증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인구 감소가 수축된 비국면에 이렇게 들어가면 반대가 되는데 이제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곡물 수요가 줄어들고 고가가 하락되는 반면에 비농산물과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된다. 당연히 경제적 축소가 이루어져 영주의 총 징수량은 줄어들게 되고 한마디로 영주의 수입이 위기가 된다. 봉건제 위기 현상을 여기 얘기한 거죠. 그래서 A 국면과 B 국면인데 요게 좀 따로따로 이제 같이 붙여서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 좀 약간 떨어져 설명했어. 그래서 이걸 좀 점프하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아, 그래서 이게 A 국면하고 B 국면을 그 이제 있는데 일단 192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게 요 내용이 또 192페이지에 또 연달아 나오거든요. 음. 자, 192페이지에 보면 저기 어디 나오냐 이게 192페이지 어디? 자, 여기 있어요. A 국면. 자, 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고가가 상승하므로 영주는 직영지를 포기하고 시장에 공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영지를 유지하면서 공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더 유리하게 판단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앞에서 서계하고 뭐냐 관점이 다르죠. 서계는 직영지 일부 있지만 그 당시 노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뭐냐면 주로 농민 보유지로 나눠준다. 그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직영지를 되게 강조해. 네, 직영지. 그래서 직영지 강화를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인구의 증가는 노동자의 임금의 하락을 가져왔으며 강제 노정, 즉 부역보다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영준 직영지를 임금 노동자의 유전을 경쟁한다. 그래서 이 직영지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강조한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직영지 강화는 일부 지역에서만 보고 있는 거야. 이거는 서계에서는 이게 잠깐 언급돼 있는데 요게 서계에서는 그 직영지 분배를 되게 강조하죠. 그 농민 보유지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 관점을 이제 주로 강조했고 요 서강자는 1번 관점을 강조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2번이 맞죠, 2번이. 이거는 일부고. 예.
그래서 일부 지역에 있었던 이제 내용인데 서강잣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농노드는 그때까지 부역은 노동지대도 자신의 경작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부역을 하지 않게 되며 헌물 지급이나 화폐로 지급해야 됐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요 부분은 이제 농민 보유지와 관련된 설명인 것 같아. 여기가 주고 여기는 이제 보조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서강자금쯤이야. 요게. 네. 그래서 서강자금쯤은 요게 주고 직영지가 여기는 보조적인데 여기에 이때 이제 보조일 때 헌물이나 화폐지를 내야 된다. 요 내용이고 서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고 이거는 보조적인 거죠. 예. 그런 거 이제 관점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승 A 국면의 영주로서는 곡물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화폐 분할 환물을 받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영주는 환물지대를 채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비국면 넘어가면 좀 달라지죠. 1300 이후부터 비국면인데 그 앞에 있는 비국면과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주 직영지 임금 노동자를 사용하여 운영하기 어려웠다. 예, 왜냐면 임금 단가가 올라가잖아, 점점.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제 노동을 해결하는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냐 예전에 노동지대 형태로 직영지로 만든 거나 직영지에서 다시 하는가 직영지를 포기하는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직영지에 강제 노동을 했는데 임금 노동자를 교체했죠. 다시 임금 노동자 비용이 비싸니까 농노를 다시 직영지에 투입해 갖고 이제 노동지대 형태로 받든지 아니면 직영지를 포기하는 거야. 직영지를 포기하는 건 앞에 분별 협조법인 거죠. 강제 노동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농노동 도시로 도망가거나 저항의 일수였고 따라서 영주는 직영지 임대를 하게 되었다. 직영지에서 농민 보유지가 확대됐고 요때는 일부였지만 서강제 관점이 요때는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일반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요 일반화 관점도 서기에서는 이미 순수 장원제부터 일반화됐다 관점인데 여기에선 그 뭐냐면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이게 일반화됐다 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관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직영주를 포기함으로써 강제노동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경제 외적 권리도 필요성이 없어진 거다. 경제 외적인 권리를 통해서 농주를 잡아둘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고 특히 정치 권력이 이제 확대되면서 영주들이 갖고 있는 뭐 징세 조세 조세 징수권이라든지 재판권 이런 것들 다 중앙 권력 통합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외적인 관리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영주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수입이 줄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영주는 여러 가지 권리를 팔아넘기기 시작했는데 농민 보유지를 받은 임대료 경우에도 고가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헌물로 받는 것보다 화폐로 받는 것이 이득이었다. 자, 이에 따라 화폐지대로 바뀌었다. 자, 이제 영주들은 농노에 대한 경제적 권리는 임대료만 받게 되었다. 과거부터 농민들이 신체적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했고 영주는 소장로부터 임대를 받는 건 단순한 지주로 변했다. 그리고 경제 외적인 권리들도 이제 뭐냐면 영국 같은 근납화가 됐다고 했죠. 근납화 가면서 아예 이제 지대 흡수통에서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는데 여기에도 좀 눈여볼 게 합해지대 받는 시점이 이 서양사 강이라든지 그다음 서기는 그 11세기, 13세기 때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14세기 이후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해지대가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지, 농민 보유지가 일반화되는 그런 시기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 달라. 그래서 이게 서양사 강자하고 서계가 다른데 제 생각에는 서계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서강자의 기준으로 보면 교과서 관점과 또 되게 충돌되거든요. 그래서 서계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계를. 그리고 문제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나와?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돼서 원인이 됐고 결과가 됐고 이런 식으로 쭉 서술을 넣으면 논술형 문제는 맞을지 좀 몰라. 근데 이렇게 몇 줄 안에 한두 줄 쓰고 난 기입형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 예.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걸 강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계 읽거나 서강자 읽을 때 항상 뭔가 틀린다는 그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자 좀 더 제가 부연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제가 이게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뛰어넘어도 돼요. 이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서계로 넘어가죠. 자, 농민 관련 부분을 이제 볼게요. 농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와터 테일러에 관련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이거는 이제 14세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특히 이제 패스트 전에도 있었지만 저 패스트가 확산된 이유는 더 심했죠. 그 내용을 보면, 자, 이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88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문은 88번입니다. 예. 자, 농민 반란 내용 볼게요. 봉건사에 있어 농민 반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장 노동자의 타협과 같이 빈번했다. 그러나 봉건사의 해책이었던 14세기 농민 반란의 규모에 있어 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조 그 자체에 대한 도전적 성격이 심각하게 있었다. 그래서 1323년에 경제적 선진 지역, 현 프랑드 지방에서 발생한 농민 반란은 때마치 불후의 이프의 도시에서 발생한 반란과 심의와 1328년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엘베강 이서 지역은 상당히 농민 반란이 많았다는 거야. 영국, 뭐 프랑스, 그다음에 네덜란드 일종의 선진 지역 있죠. 여기에서 상당히 농민 반란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오랫동안 뭐냐면 촌락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감이 상당히 강해.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반란할 때 집단으로 이제 뭉쳐 갖고 반란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개인적 이탈이 있을 수 없죠. 개인적 이탈이 있다가는 아예 찍소하고 이제 망달당하고 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농민 반란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장기적이고 빈번하게 많았던 것이 특징이에요. 엘베강 이서 지역. 그래서 이런 농민 반란이 물론 대부분 진압당했어요. 그렇지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주들도 이제 물려났죠. 그러면서 농노 해방의 어떤 한 요인으로 작용되죠. 이게. 근데 거꾸로 엘베강 이동 지역은 좀 달라요. 예, 엘바강 이동 지역은 이제 14세기부터 15세기 때 오히려 장원제가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베강 이동 같은 경우에 개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신도시 개념들이 많아. 그러니까 마을이 예전에 있었던 마을이 아니라 새로운 마을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잖아요. 이주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유대감이 없어. 유대감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여기는 엘베강 이성 교대인데 여기는 4대야. 이질적이잖아. 그래서 으쌰으쌰하면 교대든 뭉치죠. 근데 4대는 잘 뭉치지 않잖아. 유대감이 별로 없단 말이야. 집단 행동하기 되게 힘든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농민 반란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영주가 그 농노들 착취하더라도 개길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14세기, 15세기 때 이 농민 반란이 조직화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농노들이 더 예속화됐다. 이런 것들은 배경이 될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그 영국 영국의 그러니까 절대 왕정 관련된 내용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이게 그걸 이제 풀어보시면 알 텐데, 그래서 이렇게 엘베강 이서 지역과 엘베강 이동 지역의 농민들의 상태가 좀 달랐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말한 거는 엘베강 이서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은. 예. 쭉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농민 반란들은 대개 보면 이제 되게 봉건귀족들이 진압할 때 아주 그 뭐냐면 엄격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자체를 그냥 죽이고 집단 학살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넘어가서 1358년에 이제 농민 반란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농민 반란 그 뭐냐면 자크리의 난이죠. 자, 1358년에 북부 프랑스의 보베지에서 시작된 농민 반란은 프랑스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일 내에 끝났다. 자케디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농민 반란은 백년 전쟁과 흑사병 그리고 공공기족의 압박과 가중에 시달려 극도 비참해진 농민들이 참다 못해 터트려 분노를 와 절망을 폭발했다. 말하자면 선량한 농민 자크가 건지기 어렵던 비참한 생활에 반발한 것이다. 이때 자크라는 것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상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아니면 그 당시 농민을 뭐 자크라고 이제 불렸다고 이제 하는 대명사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베지에 시작된 반란은 순식간에 프랑스 북부 지역까지 번져서 이때 이제 백년전 좀 와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파리의 반란을 일으킨 에티에노 마르샤가 결탁을 하였으나 그 결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봉건 귀족 때 진압 또한 이를 그 뭐냐면 봉건 진압 진압 또한 이를 못지않게 잔인하여 무자비했으며 7월의 선량한 자크의 절망과 분노의 폭발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 반란은 배경이 됐던 게 100년 전쟁이죠. 잠깐만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100년 전쟁에 전비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있고, 거기에 흑사병, 그 봉건귀족들의 압박과 가중,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반란을 일으켰던 에티에는 마르샤가 결탁했지만 국가가 깨지고 봉건귀족들의 잔인한 진압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시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반란 섞이면 100년 전쟁, 자크리에 난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에티에는 마르시라는 사람이 있어. 이건 뒤에 이제 100년 전쟁할 때 와 결탁까지 한동안 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농민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언급이 됐었어. 예, 요 자크리에 나는. 자, 그다음에 와터 테일러를 보죠. 요거는 이 기출 관련된 주제들이죠.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자, 보면 1481년 영국에서 발생한 와터 테일러의 난은 프랑드도나 북부 프랑스보다 더 중요한 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텐트의 어리석은 수도사 존볼의 성동에 된,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 존버에 선동된 켄트, 엑세스, 서세스, 베드포드 등 여러 남부 지역의 농민들이 와터테일러의 지휘하에 반란을 일으켜 왕에게 진정하기 위해서 런던을 했다. 자, 이 존버라는 사람을 좀 봐야 되는데, 존버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로란드파라고 하죠. 로란드파. 아, 원식 기독교 사상하고 또 연결돼 있죠. 요 파들이. 그래갖고 요걸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와트텔의 지휘에 농민의 반란을 일으켜 왕에게 진정하게 된 런던을 그 갔고, 그때 그들은 저마다 아담의 밭을 갈고 그 이불을 뱃감을 짤 때 누가 귀족이 있는가를 외쳤다고 한다. 이거 존볼이 했던 연설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식 기독교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는 무기야 고작 방망이 정도였고 극소수가 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나 런던 시내의 하층민 중에서도 공감된 자가 있어 무난히 시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뭐가 있었냐, 이게 좀 설명이 좀 짧은데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 그 당시 이제 그 흑사병을 통해 인구가 격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임금이 앙등이 됐고, 그 지주들이 흑사병 이전에 진행된 급납파 취소가 되고 부역 부활이 시도되고, 부역 부활이 시도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노동조례를 만들어서 임금 동조에 대한 노동자 불만이 많았어.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뒤에 있긴 있는데, 그 100년 전제 정비를 부과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지 없는 노동자들은 임금을 낮은 임금을 이제 고정시키려고 했던 게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100년 전 그 흑사병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노동 단가를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거죠. 자, 거기에다 이제 뭐냐면 그 수공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재산이나 토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영주에 피하고 병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더 하나 추가하자면 인두세죠, 인두세. 인두세가 이제 신설됐는데 100년 전쟁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두세 실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인두세라는 거는 머리 숫자대로 걷는 거잖아요. 똑같이 걷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은 상관없어. 근데 빈민층은 상대적으로 이게 가중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런던 반란 때 런던을 지켜갖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런던에 들어왔을 때 와터텔런 군이 들어왔을 때
애들이 이제 뭐냐면 가담했던 거, 빈민들이 가담했던 것이 이 인두세 때문이에요. 인두세. 그리고 강제 노동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런던은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졌고 젊은 국왕 리처드 2세라고 했지만 젊은보다는 표현보다는 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애다. 10살, 열 몇 살밖에 안 됐던 그 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10살 전후의 국왕 리처드 2세는 그 반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농민들의 요구를 요약하면 이것도 쓰고 나올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인신과 토지의 자유, 즉 봉건적 예소부터 해방이었다. 그러나 왕의 시종에 의해서 와터 테일러가 살해되고, 그러니까 와터 테일러가 이제 그 당시 그 왕과 협상하기 위해서 회의장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와터 테일러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왕의 측근들이 얘를 죽여버렸죠. 와터 테일러를. 그리고 협상장에 들어왔던 와터 테일러를 죽이고 곧바로 군대를 동원해갖고 농민군을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와터타이거를 살해하고 런던 상류층이 민병대를 조직하여 공격을 가했고 지방 영주들이 병력을 거느리고 도착하자 반란 농민들 뿔뿔이 흩어지고 지방에서 반란도 곧 영주대 군대에 진압되었다. 예. 그러면 그 밑에가 이제 영국 농민운동의 반란의 원인이 나오죠. 요거 외워두셔야죠. 예. 첫 번째로는 앞에서 했던 거 이제 얘기해요. 자, 흑사병으로 인구가 격감하여 임금이 앙등하여 이로 말미암아 자유노동을 얻기 어렵게 된 영주들이 흑사병 이전에 진행된 급납화를 취소하고 부역을 부활하려고 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흑사병 직후에 임금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제정한 노동조례에는 노동자 계층의 그 불만을 자아냈으며 있고, 이게 노동조례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노동법이라고 얘기하고 노동칙령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거야. 의회에서 공포한 거는 이제 노동조례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공포하면 이제 이게 노동칙령이 되는 거죠. 번역상의 문제인 건데 내용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동조례가 맞니? 노동법이 맞니? 노동칙령이 맞는데 그거는 왕이나 의회나 이렇게 공포할 주체에 따라서 그게 뭐냐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는 뭐냐면 임금을 동결시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요 명칭을 가지고 막 뭐 어떻게 만드냐는데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요거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세 번째로는 백년 전쟁의 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에 신설된 인두세의 1381년도부는 특히 빈민층이 가중한 곳으로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것이다. 인두세 같은 게 상대적으로 뭐냐면 비중이 상당히 뭐냐면 빈민층이 부담이 되죠. 예. 근데 그중에 1381년분 아마 이게 되게 그 다른 세금의 인두세보다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한 빈민층이 가중했다 이런 내용이 쓴 것 같아요. 인두세에. 자,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여러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향상의 길을 걷고 있던 농민들이 그들의 해방과 자유를 더욱 확고하기 위한 반봉건 운동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농민들 선동했다고 전해지는 존 벌이라는 인물은 종교개혁가 이제 선교로 알려진 위클리프의 계통인 롤랜드 파에 속하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자, 요거 위클리프 사상은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테고, 이 롤랜드 파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요거. 자, 그래서 이제 농민반란이 반봉건적이고 중세 교회에 반항하는 반교회 운동과 결합됐다고 반교회 운동과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결합되었다라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이중 부정어로 써가지고 이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 농민반란의 어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또 보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반란 농민들이 외쳤던 구호 속에 원시 기독교 사상이 유래되는 평등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여기 뒤 앞부분에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밭삼을 짤 때 누가 귀족이었는가 외쳤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롤랜드파와 결합된 그런 농민 반란의 어떤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14세기 일어난 주된 농민 반란이 있지만 14세기 말에 카탈루니아에서 농민 반란이 있었고 독일에서는 산발적으로 일어난 농민 반란이 종교 개혁을 맞아서 농민 전쟁이 크게 폭발되었다 했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좀 적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 농민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중세 시기 때 일어났던 농민 전쟁은 아니죠. 이게 중세 시대에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 말기 때 농민 반란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독일 농민 전쟁에 관해서는 후에 다시 보기도 하겠으나 중세 말의 농민 반란은 모두가 그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억압과 생활의 비참함에서 오는 분노의 폭발이었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없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한계죠. 실패했다는 거.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러나부터가 이제 의의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의의가 있죠. 봉건사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었고 거기에 표시된 봉건적 에너지는 봉건사를 무너뜨린 새로운 근대사를 이룩하는 힘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의인데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책에서는 교과서나 이런 것들은 봉건사에는 이제 이거 농민 반란 진압하고 나서 결국에는 봉건제 해체에 대한 요구를 그 영주들이 들어줬죠. 그리고 그 반동화 형상들, 그러니까 노동지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부역노동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상을 막았다. 그런 데 의미가 있어요. 예. 물론 이것도 이제 엘베강 이서 지역에 한정돼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농민 반란 관련된 내용을 잠깐 그 서강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188페이지 잠깐 이게 뭐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네. 이게 농민 반란 이유인가? 이거는 그냥 도시 반란할 때 같이 읽죠. 도시 위가 여기 있네. 네. 이거 그냥 너무 간단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자, 도시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도시의 변화. 자, 이 도시의 변화에서 도시 반란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차 기출 논술에 나왔어요. 논술 시험할 때. 그때 2차 기출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객관식 시험 때죠. 그때 한번 나왔어요. 관련된 예문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도시 반란의 배경이 일어나죠. 배경과 관련된 거.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 잠깐만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제가 착각했어. 여기 펴놓고 도시 반란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뒤에 관련된 얘기고 도시 변화부터 얘기하죠. 갑자기 보고 자, 도시 변화부터 얘기하고 그다음 도시 반란 넘어갈게요. 제가 잠깐 착각했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중세 말기 때 이제 흑사병이 이제 유입되면서 이 도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자,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인구 밀도가 조민한 도시의 경우 농촌보다 더 심각했고 상품의 가인 공급과 전반적인 수요의 대폭적인 감퇴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수요나 그 뭐냐면 뭐냐면 생산이나 인구가 다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흑사병이 유행되면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인구의 감소폭이 더 기하급수적인데 말해서 생산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적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물가가 거꾸로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 물가가.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반적인 수요의 대표적인 감퇴. 이게 공급가인이라는 것은 생산은 이제 뭐냐면 적겠지만 인구의 감소비에서 생산이 많기 때문에 공급가인이 생긴 거고 당연히 공급가인이 생산하면 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것이 도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고 경제 전반에 위축 현상이 나타나게 됐으며 중세 말의 도시는 이와 더불어 심각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자, 그것은 12세기, 13세기 거쳐서 상호의 발달에 따라 진행된 도시민의 계층 분화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결과였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 그 중세 말기 때 들어가면
이 12, 13세기 쪽부터 이제 중세가 중국이죠. 중국 때 보면 기존의 도시에서 이제 관계는 좀 평등한 관계였잖아요. 근데 그게 그 12, 13세기 거치면서 계층 분화가 일어나. 계층 분화가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양극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상층 부르주아 색들과 그다음에 중상층이 형성되고 그다음 밑에 있는 임금 노동자들, 그다음에 도시 프롤레타 계층들이 사회 계층이 양극화가 나. 얘네들이 권력이나 이제 정치적 부나 사회적 부를 경제적 부를 다 뭐냐면 집중돼 있고 얘네는 정치적 권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뭐 경제적 부가 얘네들 별로 없어. 이게 양극화가 일어났죠.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분류가 뭐냐면 상층 부유자죠. 자본가가 할 수 있는 상층 부유자. 또는 또 두 번째 계급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중상층 내지 소시민 부유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임금 노동자 내지 도시 부유자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상층 부유자는 일종의 도시 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도시 귀족. 그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자, 상층 부유자는 대체로 외국무역이나 도매상에 종사하여 부유한진 대상인들로 구성되었다. 자, 이들은 후반에 도시귀족이라고 해야 돼요. 도시귀족 하되요. 시행정을 장악하고요. 그래서 시참사회를 이들이 장악해. 그 당시 시참사회가 중심 기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주로 상인 길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상인 길드 출신자들이 많죠. 이를 이용해 보다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인들은 단순히 상업활동에 종사한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폴란드 지방에 같이 모직물 공업이 육성했던 공업 중심지에는 양모 수입상이 모직물 제조업자를 겸하기도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은행가가 발달됐죠. 대금융업자들 주로 13세기 때 이제 이탈리아가 주 금융이 발달됐죠. 그래서 대금융업자나 업자가 상인이나 무역업자가 나란히 상층부 부류주의 주요 구성들이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토지나 주변 농촌에 투자하여 상을 벌이고 지대 취득자가 되거나 귀족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 귀족적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체 주민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며 도시의 부는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양극화 형성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상층 부두지화 형성과 더불어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임금 노동자, 도시 프로젝트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요축이죠. 이와 관련된 노동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시 프로레타 계층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이 중세 공업의 조종을 이루는 모직물 공업 등 직종이 발달한 지역의 도시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많은 임금 노동자들이 존재했으며 수공업자들도 대기업가로부터 원료와 생산 시설을 공급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세 말에 가까울수록 길드 장인직이 폐쇄가 되죠. 그래서 장애인으로 올라가기 힘들어. 직인이나 도지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폐쇄가 되고 특권화되는 경우를 보니까 나머지 이제 직인이나 도지들은 못해. 임금 노동자 형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들은 종전에 이제 수공업 길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인들 중심으로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직인 조합을 따로 구성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정규직 조합도 있고 비정규직 조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들 스스로 권익을 옹호하기에 직인 조합을 조직하긴 하였으나 소수의 행운을 제하고는 그들 대부분 임금 노동자가 전락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소장인이 되기도 했으나 장인과 달리 독립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원료와 시설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을 기업가나 장인에게 넘기는 존재에 지내지 않았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소장인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중간층이라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중소시민층. 그래서 일반 그 뭐냐면 노동자된 직인보다 약간의 지위상으로 좀 높았다. 이 정도죠. 자, 이제 임금 노동자는 길드의 폐쇄성의 증대와 임금 노동자의 길드의 폐쇄성의 증대와 상업의 발달에 따른 생산체계 대규모화에 따라 그 수요가 날로 증대되었고 이와 같은 증가율로 걷는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대기업가의 완전한 지배에 놓이게 되고 주변 농촌 지역과 노동력이나
여성 노동자 그리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노동력과 경쟁에 당면하여 실업의 위기와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자, 이러한 빈곤한 도시민 수는 14세기 말에 도시 전주민의 적어도 3분의 1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 정도 닿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도시의 반란의 배경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그 상층 부르주아와 그다음 도시 프롤레타 계급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번에 이제 여기는 요계층, 중간에 있는 이제 중상적 그 내지 소시민의 계층적 요 계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본가적인 상층 부르주아와 도시 프롤레타 사이에 중소 시민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 그들은 부유하지도 않았으나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 생각은 안락한 편이었다. 그래서 소매상인들이 비롯한 자본가적인 기업가도 상승하지 못한 장인들, 그리고 임금 노동자를 전락하지 않은 소장인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13세기 때 중상층 부르주아는 많은 신천자를 맞이하게 되며 특히 프랑스에 있어 그러했다. 자, 이들의 신천자 대부분은 법관이나 공중인 같은 각종 법률에 종사하는 법조인들과 통일국가 형성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한 관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도시 형성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검은 운동할 때 왕권과 결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나 이런 도시들요. 그리고 나중에는 중앙 집권화되면서 이 도시들이 왕권 밑으로 예속화됐죠. 그래서 이 도시들 안에 법조인이라든지 그냥 관료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일종의 중간층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이 밑에는 이제 중세 시민계층의 분화의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중세만의 시민계층의 분화는 결코 고정된 카스트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었다는 거. 자기 노력에 따라서 위의 계층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소 시민층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사회 이동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 반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도시 반란. 2차 기출에 나왔다. 객관식 시험 때 2차 논술 기출이 있었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이 도시 반란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